당신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올라오는 그 감정, 그 뜨거운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는 걸까요? 그 사람이 무례해서일까요?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왜 내 얘기가 되는 거지?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통찰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울지 말라고도 했겠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좀 더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안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니까 숨겨야 했고, 슬픔은 약한 모습이니까 참아야 했고, 욕심은 부끄러운 것이니까 부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어두운 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악마가 아닙니다. 괴물도 아닙니다. 그림자는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일부입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감정들, 드러내기 부끄러웠던 욕구들, 나약해 보일까봐 숨겨왔던 두려움들,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숨겼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억압한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한 힘을 키웁니다. 마치 눌러놓은 용수철처럼 어느 순간 터져나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항상 특정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누군가가 거만하게 굴 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그림자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처신하는 동료를 보면 왜인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A가 그토록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동료의 행동이 A 자신 안에 억압되어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A도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고 무의식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버젓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순간 A의 내면에서 뭔가가 울립니다. 저게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은 그 불편한 감각. 그것이 분노로 변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기적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요. 이 이야기가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옳고,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하지만 그 보호막 안에 갇혀서 우리는 정작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세상은 계속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넘쳐납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내적 평화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자신의 일면을 비춰주는 거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이 자신의 나쁜 면을 그냥 허용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억압된 것들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자신에게 이기심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지만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다룰까? 그 의식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억압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이 자유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분들 중에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받아왔겠죠. 착하고 온화하고 배려심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분노는 깊이 억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분노는 어디로 갈까요? 터져 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작은 일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향해서 우울로 변합니다. 몸에 쌓여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나 통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받고 있다고.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욕구가 있다고.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온전히 느끼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설적인 힘으로 바뀝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힘, 자신을 보호하는 힘, 불의에 맞서는 힘으로 억압된 분노는 폭발하거나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해된 분노는 우리를 지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에 그토록 화가 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비웃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인 사람은 두려워하는 타인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껴안은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 세상에 분노하며 소진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자유는 사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강한 면만이 아니라 약한 면까지, 그 전체를 나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에서. 그래서 체면이 손상되는 순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두꺼운 가면을 쓰게 되고 그림자는 더 깊이 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아도 동시에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짜 연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면 뒤에서 인정받아봤자 그것은 내가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인정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진짜 나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진정한 연결은 불완전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폭발하거나 억누르거나. 폭발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가 상하고 후회가 남습니다. 억누르면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더 크게 터지거나 안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의 말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일까? 이것이 지금 이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더 오래된 무언가가 활성화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콤플렉스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융은 우리 무의식 속에 감정적으로 충전된 기억들의 덩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열등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콤플렉스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치 버튼처럼. 어떤 사람의 특정한 톤, 특정한 표정, 특정한 상황이 우리 안에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현재가 아닌 과거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자신을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드백인데도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고 냉정한 조언인데도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현재를 과거의 렌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반응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지 싶은 순간들, 그것들은 대부분 콤플렉스가 활성화된 순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이 특정한 타입의 사람과 있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질문들에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투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투사는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강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왜인지 모르게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참을 수 없는 그 특성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을까? 아주 다른 방식으로라도, 아주 작게라도 처음에는 강한 저항감이 옵니다. 아니,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 저항감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완전히 자신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특성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강한 감정 반응은 항상 관련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정죄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이기적인 나쁜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고 인간에게는 이런 면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친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전체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모습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둠에도 압도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는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계속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계속 그 사람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하는 용서는 억압입니다. 별것 아니야, 괜찮아 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온전히 느끼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이 사과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져가고 그 무거움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10년 전의 실수를 아직도 꺼내어 자책하고 부족했던 순간들을 끊임없이 복기하며 자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준을 들이대게 됩니다. 자기 용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더 알았다면 달리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경계 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 설정을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배려와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죄책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결국 원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던 것들도 나중에는 억울해집니다. 경계가 없었던 것이 결국 관계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낀다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자신의 경계를 표현하다 보면 관계는 점차 더 정직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의 많은 부분이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금 다시 경험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미리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상황을 계속 재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처받은 것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마음챙김은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자는 내가 그 감정과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고 후자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과 동일시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도, 불편한 감정도, 그것들을 저항하지 않고, 하지만 그것들에 압도되지도 않으면서,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저항하면 더 강하게 덮쳐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개성화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윤기 말한 개성화는 자신만의 완전한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시선, 그것들에 맞추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어디 있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개성화의 시작은 이런 의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우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그림자와의 만남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통합할 때 비로소 전체적인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경험합니다.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지쳐갑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더 필요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소중한 친구에게 하듯 위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어색하고 심지어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기 비판이 덕목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해야 더 나아진다고. 하지만 연구들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이 더 회복력이 높고 더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고. 자기 비판은 단기적으로 동기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진과 포기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이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듯이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윤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삶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사회적 성공도 의미 없이는 공허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단순한 불운으로 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의 증거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충분히 아파야 합니다. 슬픔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는 말처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융의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완성의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어지고 확장되는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만나지만 매번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화가 났는지를 조금 더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화 안에 담긴 더 깊은 욕구나 상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히 나아졌다가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또 이 패턴이 나왔구나. 다음에는 조금 달리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변화는 더 빠르게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식적으로, 더 완전하게 자신을 이해할 때 그 영향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더 건강한 감정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한 교사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치유는 사실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더 온전해질수록 그 주변의 모든 관계가 조금씩 더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오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넘어서 더 넓은 원을 그립니다. 이 여정에서 때로는 어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마주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아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지면서 걸어도 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길을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그것으로 충분합니다.